네, 안녕하십니까. 저 라플레스의 영업 및 컨설팅 팀장을 맡고 있는 권수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간만에 저희가 구글 캠퍼스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역대 최고로 많은 분들께서 가장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셔가지고 살짝 부담되기는 하는데요. 오늘 첫 세션의 주제는 뭐냐면 이제 새해도 됐고요. 이제 많은 업체들이 저희가 이제 필드 활동을 하다 보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작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타트업이라든지 이제 기존의 약간 소형? 그러니까 작은 업체들, 그리고 에드테크 기업들, 그리고 일부 게임사들이 빅데이터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작년 이제 여름 이후로는 엔터프라이즈를 바탕으로 약간 큰 기업들, 그리고 마이닝이나 아니면 리테일 쪽에서도 많은 이제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머신러닝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상담도 받으시고 이쪽에 많은 행사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필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막상 우리가 빅데이터를 하고 싶어. 그런데 막상 구글링을 한다거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재밌는 거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례 같은 게 거의 오픈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례도 오픈이 안 되어 있고요. 우린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를 해요. 머신러닝을 해도 은근히 같은 내용으로 구글이나 아니면 다른 큰 대형 업체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면 컨셉추얼한 것들 위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를 많이들 접하지를 못하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제 잡은 것은 2018년도에 그 빅데이터 트렌드가 어떻게 됐고 지금 이제 2019년도부터 막상 빅데이터를 쓰고 계시거나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거를 염두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로드맵을 설계해서 가시면 좋을지를 약간 이제 컨설턴트적인 입장으로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초에 이맘때쯤에 여러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앞으로 올해의 클라우드 그리고 이후에 클라우드를 쓰건 안 쓰건 빅데이터랑 머신러닝은 어떻게 될 거예요 라고 예측한 장표입니다. 보시면 왼쪽은 IDC고 오른쪽은 이제 데이터넷이라고 하는 IT 전문 매거진인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다 빅데이터 관련해서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그리고 어떤 부분이 성장할 거냐라고 봤을 때 보면 인프라스트럭처죠. 다른 말로 하면 하드웨어 쪽이죠. 이쪽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가 일어날 거고 실제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가 조금씩 나아질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일이 벌어졌느냐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판단을 한다면 최근에 이제 IDC에서 저희 국내 빅데이터 사업을 조사한 자료를 제가 구했는데요. 보시면 재밌는 게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맨 위쪽에 회색 영역이 하드웨어입니다. 인프라라고도 할 수 있죠.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뭐가 압도적으로 늘었냐 하면 서비스가 늘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클라우드가 있죠. 예전에는 국내나 해외에서는 클라우드가 이제 대세가 됐지만 빅데이터를 기업에서 하고자 한다면 대용량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레이크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가 벌어질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015년도부터 18년도 상반기까지 있었던 여러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이제 트렌드 추이 장표를 보시면 인프라가 항상 많은 투자가 일어날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고 나면 거기 저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찾아내고 그걸 바탕으로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신규로 런칭이 돼서 뭔가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었던 이유는 심플하게도 이제 클라우드가 되게 빨리 발달을 한 거예요. 발전을 너무 빨리 했죠. 항상 그 이상으로. 오늘 제가 이 발표하기 전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커뮤니티 활동이 있는데 거기서 누가 되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은 우리가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되게 감동을 먹었고요. 네, 진짜 빨리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도 하루에 제가 보는 이제 IT 신문 포함해서 제가 한 글로벌하게 한 15개 정도의 신문을 제가 하루에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아침에 딱 신문 한번 훑고 나면 잠이 안 와요. 이제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해요. 갑자기 공부할 게 막 산더미처럼 쏟아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클라우드는 그 전체를 아우르잖아요. 하나의 이제 방법론이니까 이게 시스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멘붕 상황이죠. 근데 다행히도 2017년도 이제부터 2018년도에 클라우드 여러 사업자들, 특히 구글에서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되게 간편하고 강력한 서비스들을 많이 출시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기존의 아이템은 있지만 인프라가 없어서 이용을 하지 못했던 이런 사용자들이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하신 거죠.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아이템은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구현하면 될까라는 딜레마에 빠졌다면 이제는 클라우드가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콜라보레이션 서비스를 워낙 쉽게 제공을 하다 보니까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누가 인프라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아이템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아이템이 서비스가 되는 거고 그 서비스 중에 성공한 게 돈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발생한 트렌드는 서비스가 느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바로 내가 이제 빅데이터를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아이템만 있으면 시도할 수 있으니까 그게 서비스화돼서 나가는 거고 그걸 위한 인프라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빌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프라는 생각 외로 성장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나오기 직전에 이제 그래도 2019년도에 그럼 가트너 같은 유명한 데서는 이제 항상 이 시즌에 또 발표를 하죠. 2019년도에 뭐가 제일 핫할까요? 라고 보면 그게 이거는 항상 여기서 공통된 것도 있어요. 매년 이제 겹쳐지는 것도 있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밑에는 뺐다는 상관없고요. 밑에 실제로 서비스 레이어를 보시면 전부 다 뭐가 기준이냐면 데이터를 쓰는 형태의 시스템들이고 자원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으면 앞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강제화 아닌 강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굳이 빅데이터여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제가 항상 이런 세미나나 아니면 고객분들한테 상담 드릴 때 하는 얘기는 빅데이터에 이제 그 컨셉을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하나의 컨셉이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단순히 크고 그러니까 이제 빅데이터인데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가 앞으로 모든 트렌드에는 내가 머신러닝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엣지 컴퓨팅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증강현실을 하고 싶다든지 뭐 어떤 기술을 쓰던 간에 데이터가 결합이 안 되면 이제 서비스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누군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는 편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어떻게 내가 런칭만 하면 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아이템과 데이터만 조합이 되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실제로 이제 그 인터넷 검색에 내려가서 안 나오는 건데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정리를 항상 하는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표준화를 한번 시켜봤어요. 그러면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국내 이제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기사 같은 거 제가 분석을 하니까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을 포함해서 분위기가 어떠냐면 재밌는 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으로 어떤 비즈니스에서 성공했어요를 생각외로 오픈을 안 합니다. 저희 고객사분들께서도 오픈하기를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서비스 아이템을 사례를 오픈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전에는 내가 사례를 오픈하면 그게 마케팅으로도 쓰였고 그게 비즈니스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쟁사가 그걸 그리고 따라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오래 걸리니까 내가 그만큼 선두주자로 더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클라우드가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내 아이템을 가지고 내 사례 발표하는 아이템을 내가 뭐에 썼습니다를 오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클라우드 서비스 조합만 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금방 누가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를 최대한 오픈을 안 해요. 재밌는 게 사례 찾다가 죽겠어요. 그래서 사례가 어떤 사람들이 올리냐면 구글과 같은 큰 기술 선도 기업이 하거나 아니면 진짜 큰 업체들, 엔터프라이즈 업체들이 우리가 데이터 센터 크게 지어요. 이거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서비스를 좀 더 뭐 할 거예요. 자율주행에 쓸모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남들 다 하는 얘기만 하시고요. 실제로 뭐 했습니다라고 사례 오픈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예외도 있죠. 예가 뭐냐면 2번입니다. 뭐냐 하면 재밌는 건 뭐냐면 클라우드의 서비스들을 조합해서 당장의 서비스를 만든 다음에 런칭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그 런칭을 하기 위해서 내재화를 위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외국에서 지금 되게 핫한 스타트업 아닌 스타트업이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냐면 요즘 외국에서는 이제 엣지 컴퓨팅하고 결합해서 이런 비즈니스라는 업체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제 구글 같은 구글 맵 서비스도 요즘 결합이 되거든요. 이제 자동차 서비스를 결합을 시켜요.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냐면 도로 통행 같은 걸 판단을 할 때 일종의 엣지 센서 같은 걸 차량에 그냥 다 부착을 시켜요. 그래 놓고서 그 유동량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 놓고서 내비에도 적용할 수 있고 뭐에도 할 수 있고 그냥 데이터는 다 있으니까 활용 방안은 나오는 대로 응용을 시켜요.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남들이 클라우드를 가지고 아이템을 흉내를 낸다고 했을 때 허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만약에 기술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만약에 머신러닝 API를 쓴다거나 데이터 웨어하우스 엔진을 쓴다고 했을 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API를 쓰기 전에 위한 또 하나의 전처리가 필요하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분석할 거에 대한 또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내재화 기술이에요. 그게 되게 전문領域을 다루는 업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그런 업체들은 사례 오픈을 해요. 왜? 컨셉을 오픈해도요. 경쟁사가 그거를 흉내내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화 기술을 흉내를 못 내면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 시스템을 운영하냐면 진짜 남들이 다 공유할 수 있고 알아서 흉내낼 수 있는 기술들은 그냥 오픈해요. 오픈해놓고 자기들만의 전문 기술은 숨깁니다. 숨겨놓고 그 컨셉만 오픈을 해요. 근데 그 컨셉 가지고 표방해서 따라가기에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죠. 대표적인 게 국내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가 오늘 비전 API를 다루기도 하는데요. 비전 API를 쓰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전 API를 하기 전에 그 전에 또 하나의 전처리를 하면 머신러닝 이전에 또 전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전처리하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 하면 내가 만약에 물류유통센터를 해요. 물류유통센터에서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을 어떤 식으로 쓰실 수 있냐 하면 만약에 물류유통센터에서 상품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상품들이 들어오면 뭐 비닐봉지에 쌓여있는 빵이나 오이나 뭐 고기 같은 게 들어오면 이거를 이미지를 인식을 시킵니다. 이미지를 인식을 시켜서 우리가 납품받기로 한 성분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지 제조일자는 맞는지 이런 거를 기존에 사람이 판단하던 거 바코드로 판단하는 걸 그냥 이미지 그냥 휴대폰이나 아니면 단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비전 API에서 OCR 기능 써가지고 분석해서 그걸 노티스 준다거나 데이터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상품을 받다 보면 똑같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편의점 빵을 어쩌다 보니까 많이 먹게 되는데 이런 좀 반짝반짝한 비닐봉지에 씌여 있잖아요. 포장지에. 그러면 사진을 찍으면 어떤 거는 되게 깔끔하게 찍혀요. 어떤 거는 빛이 반사되니까 흐리게 나와요. 그러면 또 같은 동일한 빵을 놓더라도 이걸 비전 API에 태울 때 인식되고 인식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하기 전에 전처리를 합니다. 이게 그 회사만의 기술이에요. 그런 회사를 갖고 있는 기술은 나중에 사례 오픈을 해요. 왜? 그 이미지 전처리 기법은 남들이 흉내낸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업체들이 오픈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제가 엔터프라이즈나 좀 큰 기업들 상대할 때 되게 힘든 부분인데 외국은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을 빨리빨리 접목시킬 수 있는 게 프로젝트 단위를 엄청나게 잘게 쪼갭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은 무조건 우리가 구축했다고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시작이 컨셉이고 아이템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많이 둘 수는 없거든요. 기대치가 높은 거지. 그럼 일단은 돌려야 돼요. 롤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목표치를 최소한으로 잡고 일단은 POC나 파일럿 돌려요. 돌려놓고 이거 가능성 있어. 시장에서 먹힐 것 같아. 우리가 원하는 퀄리티 나와.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본사업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큰 기업일수록 컨셉 잡고 기획 길게 하신 다음에 대형 사고를 빵 띄우시죠.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러고서 결과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기획자부터 찾으시죠. 많이 혼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늦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기술을 쓰실 때 제일 요즘에 제가 컨설팅 많이 하는 게 거버넌스 컨설팅입니다. IT 거버넌스. 이게 단순히 기술을 적용한다 그래서 아이템이 진짜 현실화가 돼서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따질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쪼갠다 그랬잖아요. 쪼갠다 그랬을 때 기존에 우리 회사는 쪼개지 안 해본 회사야. 업무를 이렇게 프로젝트 단위를 최소 이 정도 규모로 롤링한 회사인데 이게 규모가 작아져. 그리고 갑자기 각 조직 공간의 역할이 바뀝니다. 중복 역할도 생기고요. 그레이 에어리가 막 생기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한 내부적인 보안 정책부터 업무 프로세스, R&R 다 쪼개져야 돼요. 거버넌스 재수립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나라는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 되죠. 그래서 과감한 결단력과 판단력이 있는 회사들이 되게 빨리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사례 같은 거 보시면 되게 큰 회사 또는 스타트업, 국내도 마찬가지세요. 국내에서도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을 되게 잘하시고 어느 정도 돈 버는 업체를 옆에서 보시면 오히려 큰 회사 별로 없어요. 작고요. 스타트업에서 출발하고 약간 벤처마인드 있는 회사가 빨리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거버넌스를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려고 그때그때 계속 바꾸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첩함이 생기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심플이즈 베스트입니다. 생각이 우리나라 너무 많아요. 이해관계가 많다 보니까 생각을 최대한 쉽게 하고 쉽게 프로젝트 기획하고 쉽게 목표 잡고 롤링 시킬 수 있는 만큼만 롤링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되고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되게 어떻게 보면 작은 업체들은 되게 이런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빠르게 잘하고 계시고요. 큰 업체들은 제가 미팅 가면은 미팅만 한 3달이에요. 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는 빅데이터가 뜻대로 안 돼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내가 해보고 싶은데 하려고 갔더니 회사의 문화랑 안 맞고 회사 정책이랑 안 맞고 우리 회사의
이제 모든 게 안 맞는 거예요. 비용 처리 방법이라든지 안 맞는 게 많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재밌게도 계속 빅데이터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 외국하고의 갭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제가 오늘 말씀 제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다음 얘기부터인데, 빅데이터 하려면 어떻게 제대로 하면 돼? 라고 해서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요청받고 있는 내용이 방법론 좀 알려줘 라고 했는데, 방법론 다 싫으면 노하우가 다 뺏겨서 일단 큰 맥락만 오늘 짚었고요. 그 첫 번째가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목표 설정이랑 아이템을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윗분들이 아니면 의사결정가분들이 막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하세요. 여러 사람을 만나요. 교수님도 만나시고 경쟁사 윗분들도 만나시고 어디 모임도 가시고 해서 얘기를 들어요. 그럼 어떻게 보냐면 아이템 없이 야 우리 회사에서 빅데이터인데 좋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시죠. 그럼 그 다음날 출근해서 관련 팀장님 부르십니다. 자, 야 좋대더라. 야 검토해서 기획안 올려봐. 시간은 한 2주 줄게. 이런 우리나라 스타트가 이렇게 되죠. 큰 회사일수록. 아이템에도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목표 잡아놓고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들어보고 뉴스에서 빅데이터 머신러닝 와 어디서 잘한대더라. 우리나라가 지쳐질 수는 없지. 경쟁사가 하는데 이걸로 출발을 하시죠. 그러면 빅데이터가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목표 설정하고 아이템 선정을 제일 먼저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그럼 뭐로 잡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 제가 밑에 정리를 해놨는데, 우리가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빅데이터에 국한되어 있지 말고요. 그냥 데이터,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뭐 하고 싶은지를 찾으시자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하려고 하는 게 없는데 빅데이터 하면, 예를 들면 온프렘이에요. 하도 구매했어요. 하도를 예를 들면 하도베이 서브스크립션 비용이 좀 비싸니까 오토록스 들어가 로그인해가지고 좀 클라우드라죠. 로그인해가지고 커뮤니티 버전 받았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를 막 혼내죠. 자,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하도 에코 기본으로 스팍에다가 HDFS에다가 DB 써야 되니까 SQL 돌리고 싶으니까 하이브 얹어줘 라고 하면 요즘에 한 3일이면 넘거든요. 워낙 그냥 인스톨하면 되세요. 딱 깔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다 돌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위에다 이제 물어보죠. 저기 뭐 하면 돼요? 그러면 야 기획 안 했니? 이러면 이제 혼나죠. 네. 목표부터 안 잡고 가시니까. 네. 두 번째가 항상 걸리는 게 거버넌스가 걸립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이런 세미나를 하거나 고객하고 상담을 하면 되게 진보적인 회사가 있으세요. 갑자기 진짜 그래 당신 하시는 대로 이렇게 빵빵빵빵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아이템을 금방 막 3개월 안에 만드세요. 시스템으로. 근데 뭐에서 걸리냐면 보안팀이 태클 겁니다. 제일 먼저 태클 거는 데가 이거 법률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면 이거 실무자들이 막 다 태클 거세요.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사업하면 제일 협조받기가 힘든 조직이 현업입니다. 기존에는 현업이 미션만 줬어요. 나 필드에서 이런 거 하고 싶은데 IT팀이 이거 한번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미션만 줬거든요. 근데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하려 그러면 그 현업하고의 콜라보레이션이 제일 중요해요. 현업이 아이템만 주는 게 아니고 아이템이 이제 시스템화가 될 때 중간중간 계속 컨펌을 해줘야 돼요. 내가 생각해서 제안했던 게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걸 우리가 필드에서 써먹을 수 있다 없다를 계속 참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도 IT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들은 원래 하던 업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으니까 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잡음이 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윗분들은 저를 또 불러요. 불러가지고 하소연을 하세요. 괜히 빅데이터 했다고. 그러니까 버는 돈에 비해서 벌어지려는 돈에 비해 가지고 내부 애들이 막 사직한다고 그러고 있고, 보안팀에서는 이거 나중에 소송 걸릴 것 같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괜히 시작했다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결론적으로 거버넌스를 염두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IT 조직이 이런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감당한다고 했을 때 진짜 우리 업무 프로세스의 그 역할들을 배분을 했을 때 이런 그레이 에어리어, 이게 제일 이슈거든요. 이거를 재정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예전에는 요즘에 계속 그런 말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이제 하나만 잘하면 되는 시대는 끝났다.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죠. 이제는 최소한 두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발자가 떨어진 미션에 대해서 펑션 잘 만들었으면 됐는데 이제는 수학을 알아야 돼요. 갑자기 DB 하시는 분이 내가 테이블 잘 짜면 됐는데 이제는 테이블을 잘 짜는 걸 초월해가지고 이제는 앞단의 파이프라인을 알아야 돼요. 막 이런 일에 그레이 에어리어에 대한 역할 재분배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보안팀이 승인이 안 되면 비즈니스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안팀에 인벌브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게 다 거버넌스에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버넌스 재정리는 항상 염두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큰 기업일수록 이거 생각 안 하세요. 내재화요. 외국에서 잘 나가는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업체들 보면 다 내재화 기술 써요.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잘 나가는 데 보면 다 내재화 씁니다. 내재화를 쓰면 왜 안 되냐? 안 되는 건 없죠. 돌아가죠. 어떤 이슈가 있냐면 빅데이터가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데이터가 근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A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뭔가 시스템화를 시켜서 롤링을 해봤어요. 돈이 돼요. 근데 이거에서 조금 더 아이템을 응용을 시키면 돈이 더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 응용은 뭐예요? 개발이 들어가거나 시스템이 살짝 에코가 바뀝니다. 근데 이거를 외주 기반으로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 작은 걸 바꾸기 위해서 큰 돈이 또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쓰려는 업체가 그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재화가 기본이세요. 안 그러면 내가 내 비즈니스인데 내가 컨트롤 못해요. 이게 제일 큰 허들이에요. 나중에 당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큰 SI 그 업체들이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싫어할 텐데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 SI 사업이 빅데이터나 이거를 잘 안 해요. 차라리 셀이라든지 이런 솔루션 업체, 프로덕트 회사가 해요. 그리고 나머지 영역, 앞에도 약간 예를 들었던 머신러닝 API를 쓰기 위한 그 전의 전처리 작업은 고객이 합니다. 없으면 사람을 개발자를 뽑아서라도 해요. 그 이유가 인접하게 대응을 하려면 고급 기술은 쓰이지 않는데 잔잔하게 계속 생기거든요. 그럼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내재화로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게 파이프라인 설계해야죠. 그래서 두 가지 안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우리 회사가 큰 컨셉 잡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 오픈소스 기반으로 갈 거냐?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는 이제 구글과 같이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과 같이 되게 좋은 그 서비스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내재화 가능하고 오픈소스 쓸 수 있는 부분들로 대체해서 일부 콜라보레이션을 쓸 거냐? 이거를 큰 틀을 잡아주셔야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부하는 거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고 나면 이제 파트 2가 나왔습니다. 내재화 가능성 파트. 파이프라인까지 나오면 그 전까지 되게 두리뭉실한 것들이 있어요. 진짜 이게 위에서는 야 특히나 IT에서 그렇죠. IT에서 안 되는 게 어디냐? 라고 하죠. 밀어붙이십니다. 근데 안 되는 거 많죠 실제로는. 그 안 되는 거 많죠를 근데 근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 제시하기 위한 게 실제로 파이프라인까지 나오면 어느 정도 근간이 되는 솔루션이라든지 서비스들이 다 도출이 되세요. 그러면 진짜로 이걸 우리가 받을 수 있어? 셋업이 돼 있어? 라는 거를 다시 한번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거 판단까지 가셔야지 어느 정도 내재화가 된다 안 된다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내재화가 가능한 건 내부 기술로 가고요. 일단은 외부를 써야 돼요. 그럼 그거 당연히 외부 써야죠. 써놓고서 그 외부를 쓸 때 쓰면서 우리가 같이 학습을 하면서 우리가 내재화를 다시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되면 우리가 내재화까지 어디까지 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내재화 시킬 수 있습니다 까지 나오면 그 다음에 실제 로드맵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우리나라는 제가 앞에 드렸던 모든 부분이 다 스킵되죠. 다 스킵되고 위에서는 와 어저께 술자리에 갔더니 되게 좋은 기술 얘기하더라. 해줘. 자 기획서 갖고 와. 그럼 그분들이 맨 먼저 하신 게 로드맵부터 잡죠. 열심히 이제 바 쫙 그리시고 자 올해가 이제 한 10개월도 안 남았네. 그러면 이제 언제 기획서는 언제까지 쓴다 그러지? 그럼 이 기획서를 쓸 때 내가 기술을 잘 모르는데 업체 언제 부르지? 부터 하셔갖고 이거 내가 뭐 물어보지? 그 다음에 이 업체들이 비용 가져들면 일단 비용 설계부터 하신 다음에 자 업체를 다시 쪼시죠. 자 이거 언제까지 해주세요? 언제까지 해주세요? 여러 업체 얘기 들어보신 다음에 로드맵에 점점 더 바를 그으십니다. 선을 그으시죠. 와 로드맵 됐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소설 쓰시죠. 소설을 딱 쓴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 보고 하십니다. 눈 뻘개져서 밤을 며칠 쓴 다음에. 그럼 위에서는 자 이제 로드맵 나왔으니까 갈 수 있겠다. 이렇게 가시죠. 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이 거의 이제 산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로드맵 설계를 할 때는 앞단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고민할 게 바탕을 어떻게 가져갈지부터 고민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용할 기술의 메인 컨셉이 뭐냐? 우리가 빅데이터를 위한 거냐? 아니면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우리가 이게 빅데이터를 하지만 우리가 빅데이터보다는 실제로 내부적으로 썼을 때 같이 이용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요즘 새로운 기법들이 더 우선시돼야 돼? 아니면 우리가 이거 하면서 머신러닝은 안 할 거야? 이런 가이드라인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직접 다 할 건지 아니면 클라우드 사업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솔루션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결합할지에 대한 큰 베이스라인을 잡으시는 거죠. 잡으신 다음에 하시는 일이 저는 투 트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투 트랙으로 이제 로드맵 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는 그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을 제일 리스크 없이 진행하는 방법은 제가 제일 권장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본 사업을 처음부터 생각하지 말고요. 파일럿이나 POC급으로 다 쪼개는 거예요.
맥스 3개월 단위로 쪼개놓고서요. 일단 롤링 시켜봐요. 내부 롤링을. 내부 롤링을 돌린 다음에 그게 진짜 잘 될 것 같다가 그 다음에 본 사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POC나 파일럿 단위의 소규모 프로젝트 기준으로 로드맵 하나 뽑으시고요. 맥스 3개월에. 그걸 하면서 같이 하셔야 될 게 제가 앞에서 거버넌스를 좀 강조했잖아요. 내재화를 위한 거버넌스 어떻게 할 건지를 같이 잡으셔야 돼요. 거버넌스 미리 돼 있으면 안 잡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커버할 수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위한 구축 로드맵을 같이 잡아서 병행으로 가셔야 돼요. 가면서 계속 내재화시키면서 미흡한 부분 계속 그거 정책 바꿔가면서 진행을 하셔야지 그렇게 한 최소 1년 정도를 롤링을 하셔야 어느 정도 해당 기업에 맞는 최적화된 1차 버전의 거버넌스와 머신러닝하고 빅데이터를 운영하고 그러니까 기획해서 롤링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이 다 완성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처음부터 본 사업을 하겠다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해요. 왜? 막상 해보려고 했더니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요즘에 이제 큰 기업들이 끝판왕 생각부터 하세요. 우리는 머신러닝 할 거야부터 출발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하나 요건을 찾으시죠. 그럼 제일 큰 문제가 뭐에서 걸리면 데이터가 일단 없어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가 없어서 데이터를 위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잘 모르니까 또 하나씩 챙기시죠. 그러면 위에서는 로드맵이 1차적으로 위에 보고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이런 컨셉으로 위에서 이제 요청하신 게 있으니까 그 머신러닝 사업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앞단에 뭐하고 해서 머신러닝 이때 끝낼게요라고 했는데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앞단 내용이 빅데이터 준비만 머신러닝 엔드 데이트를 넘어가는 수준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오히려 다 무너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본 사업을 목표로 하시면 안 되고 엔드골을 목표로 가시는 게 아니고 단위 목표로 가셔야 돼요. 단위 목표로 해가지고 잡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머신러닝은 특히나 하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POC 파일럿 그리고 본 사업 어떻게 롤링 시키냐라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아이템 설정, 목표 설정과 같은 말이에요. 뒤에 있는 목표치 설정은 다른 말입니다. 아이템 선정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가지고 무슨 비즈니스 하고 싶다를 리스트업하는 거예요. 해놓고 나서 내부 브레인스토밍을 계속 하는 거죠. 이게 실제 우리가 가능할까 아닐까를 판단하는 거예요. 롤링할 수 있어? 못해?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바로 본사업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본사업을 태우기 전에 앞단에서 우리가 이것까지만 시스템화 시켜서 이것만 된다고 충족시키면 본사업 해도 되겠다는 기준치를 만드셔야 돼요. 이게 목표치 설정입니다. 다른 예를 들면 이건 거예요. 앞에서 듣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물류통센터를 운영을 해요. 그러면 고객분들이 어떤 걸 원하시냐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이 들어오면 그 입고된 상품 이미지 찍어가지고 이미지에서 실제로 텍스트 다 읽어가지고 이미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품마다 제조업체가 거래하는 업체가 많을수록 표준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OCR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OCR 중요한데 그래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가 상품이 들어오면 그 상품의 제조 표시하는 하얀색 부분을 이미지를 찍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제대로 된 물건이 들어왔는지 아닌지 판단할 시스템 구축하고 싶어. 이런 식의 목표를 잡으시면 망한다는 거죠. 예, 그 전단에 너무 많은 이슈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잡느냐? 자, 우리가 최종 목표는 나와야죠. 최종 목표는 일단 논의는 돼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엔드골은 이거지만 우리가 그러면 일단 상품 정보 인식시켜 봤을 때 우리가 실제로 이걸 가지고 유통센터에 적용할 수 있어? 빗반사 얘기를 들어봤는데 진짜 빗반사로 해서 인식 안 되는 게 몇 %일까?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걸 POC로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한 1000장 정도? 적게는 1000장 정도 찍어보는 거예요. 비전 앱에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서 인식률이 우리의 목표치는 90%인데 90%를 POC한테 넘어갔어. 그럼 그 다음 단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본사업 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일단 한다고는 다 보고 들어가고 기간 다 잡아놓고 예산 다 태워서 우선순위 협상자 해갖고 롤링을 하고 있는데 인식시켜봤는데 40%예요. 그러면 최악의 건 뭐 해야 되냐면 자 우리 업체랑 거래하고 있는 그 납품하는 업체들은 비닐 포장할 때 반사 안 되는 비닐로 해서 줘. 간다든지 극단적인 방향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아이템 선정하시고 진행할 때 본사업을 염두하시면 안 돼요. 단위 목표 잡으시고 단위 목표 롤링 시킨 다음에 그래서 POC 파일럿을 해서 본사업을 이거 진행시키지 말지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판단을 해서 이걸 판단해야 돼. 이거 가는 게 좋겠어. 이거 비즈니스 타이밍에서 딱 맞고 좋아. 그러면 뒤에 로드맵을 바로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뒤에도 원래는 POC나 파일럿 계획이 있잖아요. 그거를 날려버리고 이게 본사업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성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리고 쓸데없는 리스크 다 사라집니다. 최소한의 비용 가지고 필요한 부분 다 충족시키면서 검증시키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을 포인트 잡고 우리가 진행해봤는데 이거 본 수업 태우면 큰일 날 뻔했네 하면은 다른 아이템 잡고 똑같이 돌리는 거예요. 머신러닝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방법, 컨셉으로 가시면 돼요. 똑같은 방법의 컨셉을 권장을 드리고요. 여기서 첨언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성공에 대한 기대치. 우리가 머신러닝 비즈니스 할 때 이거 무조건 런칭할 수 있어라는 기대치를 50%까지 낮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머신러닝은 해봐야 알거든요. 빅데이터도 해봐야 알고요. 근데 빅데이터 해봐야 압니다와 머신러닝 해봐야 압니다는 끝과 끝이에요. 그 중에서도. 머신러닝은 제가 심하면 5%, 성공률 5%짜리도 있어요. 1%짜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되면 잘 된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대치를 낮춰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위에서 또 일만 한다고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더더욱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쪼개서 가셔야 돼요.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컨셉은 맞춰서 가시면 되고요. 자, 7가지 이제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과정 중에 뭐가 제일 현실적으로 어려울까요? 라고 하면 다 빼놓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거버넌스 잡는 거예요. 제가 마케팅 처리는 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다른 고객 때문에 내재가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컨설팅 SOW를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이게 전체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내재가 가능할까요? 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POC 직전까지 내재가 가능해서 어떻게 로드맵 잡고 우리가 파이프라인 만들까요?를 단계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드는데 1차 레벨이고요. 한 42단계예요. 어렵죠? 할 거 많죠? 진짜 할 거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라도 해보라는 업체가 있고요. 그냥 해봐 하시는 업체가 있어요. 그냥 이런 거 무시하고 이거 오래 걸 거니까 무시하고 가 하시는 업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맨 처음에 말씀인 것처럼 신나게 관련자들 이제 막 다도교교도 가고 막 이제 관시도 해가면서 런칭을 했는데 거기서 끝인 거죠. 성공하면 다행인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퇴사자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외주업체가 이 비즈니스를 컨트롤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버넌스가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하면서 이거는 필수 요건은 아닌데 항상 의식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같이 넣어놨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오픈소스를 앞에 내재를 하려면 오픈소스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솔루션에 대한 아니면 프로덕트에 대한 정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단순히 오픈소스 무조건 쓰라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누가? 고객이 직접. 어떻게? 내부에서 벌써 역량평가 하셔야 돼요. 역량평가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서 IT 인력들이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어디까지 기술을 컨트롤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거기 가장 적합한 오픈소스를 기업에서 직접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게 어렵다 하면 저희 같은 업체,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가이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는 이런 IT 비즈니스가 없죠. 거의 길 갈 때 보면 업체 먼저 찍어놓고 업체 솔루션 정해놓고 거기서 비용, 기간, 그 다음에 개발업체, 소싱 단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안 되니까 내재가 더 안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즘에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수많은 서비스를 런칭을 하잖아요. 눈 뜨고 일어나면 갑자기 자다일어나면 뭐 뽕뽕 튀어나옵니다. 근데 제가 구글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해요. 저희 회사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희 회사도 제 의견을 따르니까 당연히 구글 제일 좋아하겠죠. 제가 구글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기술적으로 딱 하나입니다. 앞에 써드린 것처럼 구글의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는 최대한 독립적으로 제공이 돼요. 이제 경쟁사 얘기를 하면 뭐냐면 클라우드 사업자도 사업자니까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히든 코스트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히든 코스트를 어떻게 제공을 하냐 하면 아키텍처로 제공을 해요. 예를 들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의 빅데이터 솔루션 아키텍처를 보면 어떤 식이냐면 솔루션 이름을 녹화되니까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네,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으면 그거를 쓰기 위한 저장소는 무조건 이걸 써야 됩니다. 픽스가 돼 있어요. 파이프라인은 무조건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저장소는 무조건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 데이터 흐름은 이렇게 안 되면 우리가 못 해줘요가 되게 세요. 근데 제가 그걸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그게 제일 약해요. 내 마음대로 필요한 서비스 골라놓고요. 전처리 내 마음대로, 후처리 내 마음대로, 파이프라인 내 순서에 내 마음대로 순서 붙이면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오픈소스 쓰면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데이터 웨어하우스 갖고 싶어 라고 하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저장소는 빅쿼리 쓸 거야. 근데 구글은 재밌는 게 그 앞단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든 상관 안 해요. 클라우드 스토리지 쓰세요 강제화 안 합니다.
펍서 무조건 쓰세요 강제 안 해요. 데이터 플로우 쓰세요 강제 안 해요. 사용자가 그냥 버추얼 머신에다가 내가 버추얼 머신에 내가 그냥 파이썬이나 자바 가지고 배치자 돌릴 거야. API 통신 만들면 돼요. 내가 온프롬에다 놓고 API 통신할 거야 돼요. 그리고 빅쿼리를 가운데 놓고 뒷단에다가 분석을 파이썬 똑같은 앞에 전처리하는 식으로 하이브리드 넣건 다른 클라우드에 넣건 내가 원하는 형태 버추얼 머신 됐건 람다 형태가 됐건 어떤 형태의 서비스가 됐건 내 맘대로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클라우드 다른 리셀러들이 저희도 포함해서 되게 힘들어하죠.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만큼 여러 고객분들 입장에서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 쓰시고 싶은 대로 아시는 만큼 제대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종속 걸리기 싫으시면 구글 클라우드 쓰시면 돼요. 최소의 종속으로 최고의 효과를 보십니다. 제일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컨셉이 다 짬뽕돼서 이게 막 현란하게 나오기가 힘든데 저희는 멀티 클라우드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차라리 멀티 클라우드 하실 거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하라 그래요. 예, 멀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제일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다 빼놓고요. 아웃바운드 트래픽 요금입니다. 아웃바운드 트래픽 요금은요.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하면 모든 요금 중에 제일 높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컨트롤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비스가 잘 되고 데이터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지고 내가 사업이 잘 돼서 뒷단에 비즈니스 아이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웃바운드 트래픽은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보단 하이브리드가 오히려 나아요. 하이브리드가 원래 난데 제가 또 구글 좋아하는 이유가 기술을 선도하죠. 그래서 이스티오 같은 것들, 쿠버네티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용 플랫폼 지금도 막 출시하고 있어요. 이제 구글 블로그 사이트 가시면 되게 재밌는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쉽게 쓰실 수 있어요. 쓰기 어려워. 그럼 저희 같은 전문업체 찾으시면 돼요. 같이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다 매니지먼트가 또 이슈됩니다. 잘 만들어 놓고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가 또 이슈 걸리잖아요. 다행인 거는 구글 같은 경우에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들은 원래 관리용으로 나온 서비스예요. 근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가 이런 구글 기술을 쓰시면은 보다 편하게 쓸 수 있죠. 같이 해결이 돼요. 하이브리드와 매니지먼트가 같이 해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오늘 개발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참여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운 얘기 다 빼고요. 갑자기 빅데이터 얘기하고 머신러닝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가 나와?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가 화두로 올라간 이유가요.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때문이고요. 왜 그러냐면 맨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처리해놨는데 전처리나 후처리용으로 예전엔 버추얼 머신 돌렸어요. 이제는 버추얼 머신 안 돌립니다. 이걸 위해서 원래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 떴어요. 왜? 내가 크롤링 할 게 많아, 수집할 게 많아. 근데 처음에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수집하는 방식이나 파싱 방법 그때그때 바뀌잖아요. 민첩해야 돼요. 그리고 스케일도 내 맘대로 컨트롤을 순간순간 해야 돼요. 확장도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커 쓰는 거예요. 근데 도커를 어떻게 쓰니까 제일 좋아?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기법으로 해서 쓰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가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이랑 같이 떴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공부하실 여력이 되시면 같이 보셔서 어디다 써라? 전처리나 후처리 레벨에 그러니까 크롤링 영역, 파싱 영역, 그리고 분석 영역에다가 도커 컨테이너 기반을 돌린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남들이 버추얼 머신에 되게 무거운 서비스로 하나의 엔진에서 큰 걸 돌린다고 했을 때 우리는 역할에 따라서 순간순간으로 어떨 때는 100개의 컨테이너, 어떨 때는 하나의 컨테이너 새로운 크롤링 아이템이 필요해? 그럼 바로바로 그냥 도커 찍어내서 그냥 인베디드 시켜버리는, 붙여버리는 형태로 파이프라인 연계시켜서 하는 형태로 갈 수 있는 게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는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는요 일반적으로 이커머스 시스템을 위한, 예를 들면 뭐 홈쇼핑 사이트를 위한 MSA보다 훨씬 쉽거든요. 단편화되어 있으니까 역할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분 남았는데요. 마치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목적을 이루게 하는 수완에 얽매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돈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지막에 나왔지만 IT 하는 사람들이 예술하고 있어요. 갑자기 와 나도 내가 우리 회사만을 위한 빅쿼리 만들 거야 막 이러고 계세요. 네, 화두 조합해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일단 돈 벌자니까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내는 컨셉으로 가시는 걸 제일 권장을 드리고요. 그걸 위해서 역할에 얽매이지 마시고 요즘의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의 가장 큰 경쟁력은 창의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템을 어떻게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돈 벌 건지를 기획 잘하는 게 포인트지 실제로 이거를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어떻게 시생 구축할 건지는 요즘에 클라우드가 다 해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앞단에 그 아이템이라든지 실제로 비즈니스용 뭔가를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거에 집중을 하시는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중간에 쉬는 시간이나 끝나고 네트워킹 타임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